나스레딘 호자는 13세기경 이슬람 문화권에서 유명한 익살꾼이자 철학자로 투르키예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풍자와 유머의 상징이 되었으며 특히 투르키에서는 매년 7월 나스레딘 호자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담과 우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재치 있는 지혜와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호자의 일화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면서 상대방을 놀리거나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 재미있고 재치 있는 호자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호자가 당나귀를 타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자는 당나귀 뒤를 향해 거꾸로 잔등에 앉은 채 느긋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호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았습니다. 호자님, 아니, 왜 당나귀에 거꾸로 앉아 계신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자 호자는 사람들을 보며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잘못 앉은 게 아니라 당나귀가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이라네. 또 다른 날이었어요. 호자는 여느 때처럼 거꾸로 앉아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를 본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호자님, 왜 자꾸 당나귀에 거꾸로 앉아 가시는 겁니까? 앞을 보고 가셔야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호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나는 앉아야 할 방향으로 당나귀를 잘 타고 있네. 이렇게 앉아야 내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기가 훨씬 편하거든. 호자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호자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당나귀를 거꾸로 타며 느긋하게 길을 떠나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과 방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날 호자가 아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호자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호자에게 건강한 젊은이는 당나귀를 타고 가고 나이 든 사람은 걷고 있으니 좋아 보이지 않소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지도 않고 도무지 버릇이 없다니까.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호자의 아들은 당나귀에서 내려 아버지 호자에게 당나귀를 양보했습니다. 이제 호자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은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얼마쯤 길을 갔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호자 부자를 보고는 나니 아버지는 당나귀를 타고 가고 어린 아들은 힘들게 걷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네 그려. 호자는 왠지 부끄러워져 당나귀에서 내릴까 생각하다가 아까 아들을 태웠을 때 자신을 비웃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당나귀에 함께 올라타고 길을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가던 호자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은 지거보쇼.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소?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힘든 당나귀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호자가 생각하니 그 말도 옳았습니다. 호자와 아들은 당나귀에서 내려 당나귀와 나란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몇 분도 채 걷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호자 부자를 보더니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좀 보게. 저 먼 길을 두고 당나귀를 타지도 않고 걸어가다니. 당나귀는 사람을 태우라고 있는 거라네. 이 말을 들은 호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당나귀를 어깨에 짊어지고라도 가야 사람들이 간섭을 않겠구나. 이 이야기는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잃고 만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두의 입맛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호자는 매일 당나귀를 타고 국경을 넘나들며 무언가를 몰래 밀수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호자의 당나귀들은 늘 집더미를 가득 싣고 국경을 통과하고 있었죠. 매일 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국경 수비대는 호자를 밀수업자로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수비대는 호자의 당나귀 등에 실려있는 집더미를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물에 넣기도 하며 심지어는 집더미를 전부 태워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국경을 넘어서 호자가 몰래 들여오는 물건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호자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답니다. 몇 년 후, 호자는 밀무역을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 조용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옛날 국경수비대원 중 한 사람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수비대원은 그때를 떠올리며 호자에게 궁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호자님, 이제 와서 여쭙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 대체 무엇을 밀수하셨던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자는 수비대원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밀수한 것은 바로 당나귀였네. 늘 당신들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 수비대원은 순간 멍한 표정이 되더니 그제야 그동안 눈앞에 있던 진실을 알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중요한 것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어도 익숙함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대신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날 호자 이웃이 다급히 호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웃은 숨을 헐떡이며 호자에게 말했어요. 호자님, 옆 마을에 무거운 짐을 옮겨야겠는데 당나귀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자는 당나귀를 빌려주고 싶지 않아서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오늘은 당나귀를 빌려줄 수가 없네. 이미 다른 사람이 빌려갔거든. 이 말을 들은 이웃은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벽 뒤에서 아주 크게 히잉히잉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웃은 깜짝 놀라며 벽 쪽을 바라보며 호자에게 말했습니다. 호자님, 지금 저 당나귀 울음소리는 뭡니까? 당나귀가 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호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화를 내면서 대답했어요. 뭘 잘 모르는군? 자네는 사람인 내 말을 믿을 건가? 아니면 당나귀 울음소리를 믿을 건가? 이웃은 호자의 엉뚱한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호자가 어느 마을 판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어떤 거지가 딱딱하고 마른 빵 한 조각을 구걸하였지만 그 위에 얹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거지는 빵에 어울리는 소스라도 얻을 생각으로 근처 여관에 가서 구걸했습니다. 인색한 여관 주인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포기하지 않고 살금살금 여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수프 냄비가 걸려 있었어요. 거지는 빵 한 조각을 냄비 위로 살짝 올려 김에 빵을 쏘이며 맛있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담아 먹고 싶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여관 주인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장 수프 훔친 값 내놔. 거지는 억울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냄새만 맡았을 뿐입니다. 수프에는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여관 주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냄새라도 맡았으니 그 냄새 값은 내야지. 여관 주인은 화가 잔뜩 난 채로 거지를 호자가 있는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호자는 여관 주인의 불평과 거지의 설명을 차분히 듣고는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프 냄새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여관 주인은 당당히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수프 냄새라도 훔쳤으면 돈을 내야지요. 호자는 여관 주인에게 거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직접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수프 냄새에 대한 대가를 돈소리로 지불하겠습니다. 호자는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냈습니다. 그 동전들을 손에 든 채로 부딪히며 짤랑짤랑 울리게 했지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의 수프 냄새에 대한 대가는 돈소리로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호자는 동전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거지와 여관 주인을 돌려보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망신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때로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으며 남을 돕지 않고 냉정하게 굴면 그에 대한 대가도 따르기 마련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호자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큰 가마솥이 필요했어요. 이웃에게 찾아가 부탁했더니 이웃은 흔쾌히 커다란 가마솥을 빌려주었습니다. 호자는 가마솥을 잘 쓰고 나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이웃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가마솥 안을 보니 그 안에 작은 냄비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호자님? 왜 작은 냄비가 안에 있죠? 이웃이 물었어요. 호자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당신의 가마솥이 낳은 아기 냄비랍니다. 가마솥이 낳았으니 주인인 당신께 돌려드리는 게 맞겠지요. 이 말을 들은 이웃은 호자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멋진 새 냄비가 생긴 것이 기뻐서 넘어갔습니다. 얼마 후 호자는 다시 이웃을 찾아가 가마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어떤 선물이 들어올지 기대가 되는 걸 이웃은 속으로 기대에 부풀어 흔쾌히 가마솥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자는 며칠이 지나도 가마솥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을 돌려받지 못한 이웃이 호자를 찾아갔어요. 호자님, 제가 빌려드린 가마솥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그때 호자는 슬픈 얼굴을 하며 말했어요. 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당신의 가마솥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스럽게 묘지를 만들어 묻어주었답니다. 뭐라고요? 가마솥이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당장 내 가마솥을 돌려주세요. 이웃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호자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가마솥이 작은 아기 냄비를 낳을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마솥도 죽었지만 아마 당신이 받은 아기 냄비도 언젠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웃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믿을 때 그 논리가 맞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줍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 사람들이 호자의 설교를 듣고자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자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초대해 설교를 듣고자 했답니다. 하지만 호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자가 설교단에 올라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뭘 말씀하시려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고 호련히 설교단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다음 날 다시 호자에게 설교하도록 간청했습니다. 다시 설교단에 오른 호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호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고 말하고 이번에도 유유히 떠났답니다. 호자의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난감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호자에게 설교를 간청했고 이번엔 호자의 질문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어요. 호자가 설교단에 서서 또다시 물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절반은 네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호자가 꼼짝없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절반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나머지 절반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군요.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롭고 재치 있는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방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호자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4명의 아이들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어요. 바구니 안에는 아이들이 따가지고 온 호두가 가득했지요. 호자님, 저희가 함께 딴 호두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아이들이 부탁했어요. 호자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물론 도와주마. 그런데 신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길 바라니? 아니면 인간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길 바라니? 호자의 질문에 아이들은 합창하듯이 신의 방식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에서 호두를 한 움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2손 가득 호두를 2번이나 주었어요. 첫 번째 아이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호두를 받았지요. 두 번째 아이에게도 호두를 한 움큼 주었지만 첫 번째 아이보다 적은 양이었어요. 세 번째 소년에게는 남아있던 호두 2알을 모두 주었고 네 번째 소년에게는 호두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어요. 호자님, 이게 대체 무슨 신의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방식이란다. 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히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조금만 주시기도 하지. 때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단다. 만일 너희들이 인간의 방식을 원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 것이야. 이 이야기는 세상에는 신의 방식처럼 공평하지 않은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와 다르게 서로 배려하고 공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호자가 살고 있는 집은 지붕이 새는 아주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비가 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지붕이 새어 빗물을 받아내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빗물을 받기 위해 냄비와 양동이들을 방 안 여기저기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끊임없는 소리에 질린 아내는 남편에게 지붕을 수리해달라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호자는 이웃에게 사다리를 빌려 힘겹게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막 지붕을 고치려던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호자는 간신히 위험한 지붕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붕 위에 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자는 궁금증에 위태롭게 사다리를 타고 어렵게 내려왔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호자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저와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하시지요. 호자가 앞장서고 낯선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따라 올라갔습니다. 둘이 어렵게 지붕 위에 오르자 호자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힘들었지요. 그런데 내 형편도 녹록하지 못합니다. 정 원하신다면 이 낡은 지붕이라도 가져가시오. 도움을 청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답니다. 어느 날 호자가 외출한 사이 도둑이 집에 들어와 모든 물건을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호자는 텅 빈 방을 보고 집에 남아있던 작은 담요를 가지고 도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둑의 집에 도착한 호자는 아무 말 없이 도둑의 침대에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돌아온 도둑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호자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요? 그러자 호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이곳으로 옮겨놨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깜빡 잊고 나를 빼놓고 온 것 같아서 왔소. 호자의 말에 당황한 도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발한 발상이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호자의 재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릇된 행동을 깨닫게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호자가 어느 날 투르키예식 목욕탕 하맘을 방문했습니다. 하맘은 사우나와 마사지 그리고 맛난 음식을 대접받는 다소 호사스러운 목욕시설이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소 남루한 옷차림으로 목욕탕을 찾았던 호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목욕탕 종사원들은 남루한 옷을 걸친 호자가 돈을 적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는 호자에게 따뜻한 목욕물도 준비해주지 않고 향긋한 수건도 내주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서비스를 잘해도 우리에게 팁을 주지 못할 거야. 종사원들이 중얼거리며 호자에게 차가운 물과 거친 수건을 내주었어요. 호자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허름한 수건으로 몸을 말린 뒤 하맘을 나가면서 종사원들에게 금화 한 입을 주었습니다. 종사원들은 깜짝 놀랐죠. 호자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후하게 팁을 준 것입니다. 며칠 뒤 호자가 다시 하맘을 찾자 이번에는 종사원들이 아주 기뻐하며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향기로운 수건을 건네며 최고로 정성껏 호자를 대접했습니다. 호자가 목욕을 마치고 나서 떠나려 할 때 종사원들은 많은 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자가 가장 작은 구리 동전 하나를 주었지 뭐예요. 깜짝 놀란 종사원들이 물었어요. 호자님, 오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오늘 목욕값은 지난번에 이미 지불했네. 오늘 준 구리 동전은 지난번에 받은 냉수 목욕값 실세. 이 이야기는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친절과 공정한 대우는 일관되게 베풀어야 하며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호자가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호자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놀란 호자가 화를 내자 그 낯선 사람은 서둘러 사과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호자의 화가 누그러질 리 없었죠. 호자는 그 사람을 판사에게 데려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사와 그 낯선 사람은 친구 사이였던 것입니다. 판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낯선 남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판사는 호자에게 보상으로 동전 한 입을 주는 것으로 선고했어요. 당신에게 동전 한 입을 주는 게 이번 일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지금 동전이 없으면 나중에 주어도 됩니다. 판사의 판결을 들은 호자는 동전 한 입을 받기 위해 낯선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난 호자는 다시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판사님,
사람 뺨을 때리는 대가가 겨우 동전 한 입이 확실한가요? 하고 묻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동전 한 입이면 충분하지요. 그러자 호자는 판사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보상은 판사님 친구에게 받으시면 될 겁니다. 판사님 친구가 동전 한 입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걸로 해결하시죠. 호자는 시원하게 웃으며 판사실을 나섰답니다. 이 이야기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대한 기발한 대응을 통해 공평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호자는 지혜롭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자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요. 어느 날 몇몇 마을 사람들이 호자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호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호자님, 저기 보이는 저 큰 산을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산이 이쪽으로 올지 궁금하군요. 호자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웃으며 산을 향해 외쳤습니다. 산님이시여,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산은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산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답니다. 호자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다시 불렀습니다. 산님, 어서 이리로 오셔야죠. 그러나 산은 여전히 멀리서 움직이지 않았겠지요. 그러자 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천천히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호자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호자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유쾌하게 대답했어요. 산을 불렀는데도 산이 오지 않으니 내가 직접 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소? 호자의 행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지로 원하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까요? 호자는 지혜로운 해결사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때면 그에게 와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두 남자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호자를 찾아왔어요. 호자님, 저희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호자는 차분히 그의 말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나서며 자기도 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뒤에도 호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 말도 맞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졌어요.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호자가 둘 다 맞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그중 한 사람이 나서서 호자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호자님,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고 하시면 이 분쟁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호자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모든 관점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호자가 커다란 호두나무 아래에서 편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느긋하고 편안하게 있었지만 마음은 그가 이맘으로써 맡은 책임 때문에 늘 세상을 염려하며 기도하곤 했지요. 호자는 누워서 커다랗고 튼튼하게 뻗어있는 호두나무 가지와 줄기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신은 위대하고 신은 선을 베풉니다. 호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이렇게 크고 우람한 나무에 겨우 조그만 호두만 맺도록 창조한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저 튼튼한 줄기와 튼튼한 가지를 보세요. 이 큰 나무가 조그마한 호두 열매나 맺다니.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 들판의 가느다란 덩굴에서 자라는 큰 호박을 보세요. 호박의 덩굴은 자신의 열매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땅 바닥에서 열매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은 열매를 맺는 호두가 약한 덩굴에서 자라지 않고 크고 무거운 열매 호박은 튼튼한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망상을 하던 얼마 후 호두나무 그늘 아래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고 신의 지혜에 대한 의문을 꿈에서까지 곱씹으며 나른한 몸을 쉬고 있었지요. 그러던 순간 머리 위에서 호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그의 이마를 딱 때렸습니다. 호자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이내 이마를 문지르며 외쳤습니다. 신께 감사와 찬양을. 만약 이 크고 우람한 나무가 내 얕은 지혜를 따라 호두가 아닌 호박으로 자랐더라면 나무에서 떨어져 내 머리를 때린 것은 호두가 아니고 호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신은 위대합니다. 신은 선합니다. 신은 지혜롭습니다. 그 후 호자는 절대 신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며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알 수는 없으며 신이나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지혜와 선한 의도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자가 사는 마을에 한 페르시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인은 멀리 페르시아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지만 그를 몰라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페르시아인은 호자가 현명하고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믿고 편지를 들고 호자를 찾아왔습니다. 호자님, 이 편지 좀 읽어주십시오. 페르시아인이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호자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읽겠소? 호자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인은 화가 나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니 호자님, 당신은 교육과 지혜의 상징인 흰색 터번을 쓰고 계시면서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른단 말입니까? 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터번을 벗어 페르시아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 터번을 쓰고 편지를 읽어보시오. 외적인 모습이나 형식만으로 능력이나 지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겉모습이 아닌 실제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어느 날 호자가 포도를 수확하여 당나귀 등의 포도를 가득 싣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를 본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포도 맛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자님, 우리도 포도 맛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호자는 포도 한 송이에서 포도알을 한 알씩 따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아이들은 포도 맛을 보며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덜대기 시작했지요. 호자님, 포도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호자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애들아, 한 바구니를 다 먹거나 하나를 먹거나 어차피 같은 포도 맛이 나지 않겠니? 그 말을 남기고 호자는 태연하게 길을 떠났답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서도 충분한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은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티무르 황제는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제국을 건국하였으며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서 철의 장군으로 불릴 만큼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티무르 황제와 호자가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티무르 황제는 호자가 현자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호자를 놀려주려고 호자여, 내가 만일 노예라면 당신은 나를 얼마에 사겠는가? 고 물어보았습니다. 호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동전 5잎입니다. 티무르 황제는 아니,
내가 두른 수건값만으로도 그만큼은 나간다 오고 반박하자 호자는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전 5잎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화는 지위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겸손함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